안녕하세요. 아침을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구 남구와 경북의 17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함께 대응하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최근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이 바라는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고요.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장 리포트에서는 시니어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소개합니다. 10월 2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 알려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물류 부근 148km 갓길에서 승용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주의하시고요. 중앙고속도로 양방향 금호갈림목에서 안동휴게소 구간까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 80에서 100m 미만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아양로 파티마 삼거리에서 공고내거리 방향 파티마 삼거리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 차량 동원한 가로수 수거 작업 중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 소통 원활하고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 막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팔달교위 양방향 일대도 제속도 내며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에서 15도로 크겠는데요.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5도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6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한국 전쟁 전후 있었던 대구 경북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대규모 진실 규명 결정을 내놨습니다. 희생자들이 억울한 죽음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건데요.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주 진실규명 결정을 내놓은 사건은 한국 전쟁 직후 있었던 대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과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 등 2건입니다. 진화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일단 그 두 사건 중에 대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대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대구 형무소 재소자 34명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된 비극입니다. 희생자들은 정치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들로 대부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습니다. 진화위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제4대 국회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등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형무소 재소자 34명이 경산 평산동 코발트 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계곡 등 여러 곳에서 육군 정보국 소속 방첩대,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또 지역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네,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은요? 예,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주에 살던 주민 40명이 경주경찰서 및 내남지서 경찰, 경찰 하부 지원 조직인 민보단과 우익단체 등에 의해 연행돼서 자택과 마을 인근, 내남지서 인근 등에서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들로 남성 26명, 여성 14명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고 연령대는 1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네,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이 다행스럽긴 한데 유가족들로서는 70년 넘게 흐른 이 세월이 야속하겠습니다.
이념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후로는 군사 정권이 장기간 이어진 점, 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보수적 정치 지형을 감안했을 때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이런저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가 힘들었는데요. 네. 뒤늦게나마 또 일부나마 이렇게 진상규명 결정이 나온 것은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대 치과병원과 경북대 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고용률이 얼마나 되죠? 경북대 치과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17%, 경북대 병원은 2.22%였습니다. 올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인 걸 감안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입니다. 14개 국립대 병원이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86%였고요. 국립대 병원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 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하지만 평균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내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2년 새 대구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이 67%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대구의 청소년 수는 각각 1,500명, 1,800명, 2,500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2년 새 66% 정도 늘어난 건데요. 올해는 6월까지 이미 2,500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1년치 숫자를 채워버린 겁니다. 네. 이 치료를 받은 연령대는 비교적 고른 편이었는데요. 지난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대구 청소년 2,500명 중 10에서 14세가 56%, 5에서 9세가 48%였습니다. 네, 60%가 넘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병원에서는 보통 학기 초에 공개 수업에 다녀왔다가 자녀의 키가 주변 아이들에 비해 작은 것 같다면서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많고 또 방학 동안 다른 아이들 키가 성장한 것에 비해서 자녀만 성장이 더딘 것 같다며 9월쯤 클리닉을 찾는 학부모들도 많다면서 네. 키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서 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자녀 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부작용은 없을까요? 성장 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cm 이상 작거나 3에서 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받게 되는데요. 저신장증 등 진단을 받지 못해 비급여 처방을 받을 경우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들다 보니 가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식생활 습관이나 충분한 수면, 체육 활동을 통해 성장을 위한 여건을 맞춰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네. 또 성장 호르몬 치료가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범어동에서 체형관리 테라피샵을 운영하고 있는 수기 전문 체형관리사 김선영입니다. 제가 연이은 출산으로 온몸이 사실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마사지 샵을 여러 군데 찾게 되었는데 통증을 해결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 스스로 몸을 온갖 방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수기라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운영한 지는 1년째입니다. 사실 겨울철이 되다 보면은 몸이 사실 많이 웅크러들고 하다 보니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직장인 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시고 아이들 시험 기간 굉장히 조용하고요. 봄철이 됐을 때 야외 나들이를 나가시면서 그때도 문의 자체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방문 고객분들이 보통은 통증을 참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제 경험으로 그분들을 같이 공감해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얻으시고 덕분에 살아났다.
또 호전됐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실 때는 그래 이 맛에 일을 한다 싶고 굉장히 뿌듯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명절은 긴 연휴잖아요. 몸과 마음이 힘드셨던 분들 마사지 받으시면서 본인만을 위한 그런 보상 시간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좋은 에너지를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천기자의 시선으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전략과 사업들을 추진하는지 짚어보고요. 지역이 바라는 점들도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스튜디오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긴 추석 연휴 중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천기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 현안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민심을 읽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하더라도 네. 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은 여전히 다른 때보다 많습니다. 네. 이 공통의 관심사를 살피기가 가장 좋은 기회인데 저도 느꼈지만 정치 관련 이야기는 좀 조심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다만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어두운 이 분위기 때문에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는 네. 이 경북 영양군과 예천군을 다녀왔는데 읍내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이 가족 중에 응급 환자가 생겨서 네. 이 병원을 급하게 다녀오기도 했는데 이 명절에도 북적대지 않는 읍내 모습을 보면서 이 지방 소멸이 진짜 눈앞에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경북의 아들이시네요. 네. 영양과 예천군을 다녀오시면서 근데 지방 소멸이라는 아주 큰 과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군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지방 소멸 위기 해법을 새롭게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를 해주길 아마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실 겁니다. 위원회 구성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 7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네. 이 기존에 있던 이 자치분권위원회와 이 국가균형 발전위원회를 이 통합해서 이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이 기존 조직이 통합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 분권과 균형 발전에 제대로 힘을 실겠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겼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의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 9월 14일에 부산에서 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더라고요. 연설 내용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5대 광역시에 지역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방 분권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조직도 생소한데다 아직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역할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는 게 서로 상충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지방 정부의 권한을 돌려준다는 게 얼핏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권한을 줘버리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방정부는 이 지방 세수를 더 많이 가져가고 이 비수도권 그중에서도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기도 했는데 이를 통합하고 각 지방정부 스스로가 요구하고 제시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정을 쓰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한 접근성,
재정 자주권 강화 그리고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5대 전략과 이 9대 정책을 이 전망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비대화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네. 의지도 있는 건데 수위나 강도는 높아 보입니다. 이제 5대 전략과 9대 정책 많을 것 같은데 핵심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5대 전략의 내용을 보면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그리고 주도적 특화 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로 제시를 했고요. 네. 이 9대 정책은 2027년까지 추진할 과제들인데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방정부 주도하에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교육자유특구 도입은 이 중앙정부와 이 교육청, 지방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네. 이 정주 여건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안인데 올 11월에 시범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이 지방의 5대 광역시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이 직장과 주거, 문화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네 번째 문화 콘텐츠 생태계 조성은 7개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특구를 지정해서 이 지자체마다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12월이면 지정될 특구가 좀 드러날 예정입니다. 네, 특구가 참 많은데 일단은 기회발전 특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경제 특구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네. 현재 경제 특구들은 효과가 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의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네. 분석을 한 건데 인센티브 수준도 낮고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 설계 단계부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이 세제 감면이나 규제 특례까지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맞춤형이 마치 생애주기 지원처럼 기업의 발전 전략에 따라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구에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2020년에 대구에 지정이 돼 있는데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그리고 삼성 창조 캠퍼스 일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네. 이 문화 거점도 만들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내년이면 구체적인 그림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교육자유특구도 한번 살펴볼 텐데 11월에 세부 계획이 나온다고 하셨고 전체적으로는 4대 특구 조성 계획의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 분야별로 보면 추진해 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의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게 이 계획입니다. 일종의 지방의 거점을 형성하고 구심력을 작동시키겠다는 건데 네.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지금은 모두 중단된 분위기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나 이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추진 등의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잊고 있었네요. 부울경 메가시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구 조성 같은 모든 균형 발전 계획은 각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해서 상향식 방식으로 간다는 대전제가 있는데 지역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9월 25일에 제주도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이게 이 지방의 요구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각 지방마다 다니면서 네.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좀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려면 지역 내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발빠르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이 주도를 해서 이제 이 지방시대로 가야만 미래가 있는 건데요. 정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좀 차분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인데요. 그렇죠. 사실 지방 균형 발전에 시너지를 내려면 어느 공공기관이 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유치할 기업의 방향도 네. 달라집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수도권 독점이 강화되면 지방의 종속이 심화한다. 이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려다 이도 저도 안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독점을 뚫을 수 있는 이 거점 구축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정한 지방시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내놓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안전지킴이부터 도서관, 도우미, 시니어 간병 등 어르신들이 지역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윤강 리포터가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동구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방촌동 소담식당에 다녀왔습니다. 골목 안에 위치한 이 한식당은 과거 유치원이었던 공간을 식당으로 개조했는데요. 오픈형 주방으로 되어 있었고요. 깔끔한 차림의 어르신이 밝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건 순두부찌개 나갈 겁니다. 기본으로 김치하고요. 취나물 무침 있고 그리고 순두부 이렇게가 나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맛있게 드셔주면 저는 좋죠. 순두부 정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 시니어 어르신들이 하는 식당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맛있다고 하셔서 한번 저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 어머니도 70대시지만 정정하시거든요. 요즘은 60대는 새로운 청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그때 나이가 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특히나 경로당이나 동네 공원에 이렇게 나가보면 좀 무료하게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될 텐데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실 곳이 없어서 공원에 많이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손주들이 끝나면 기다렸다가 가시는 거 이런 모습을 많이 보니까 어르신들이 낮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여유 공간이나 뭐 문화활동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나라에서 어르신들 의견을 잘 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시니어분들 이전에도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네, 이 음식 관련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고요. 네. 제가 식당을 방문했을 때는 60, 70대 어르신 6분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식당을 직접 경영했다는 분도 만나봤는데요. 네.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없어서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일을 해보니 재미있었다며 만족을 하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1949년생 75세 안숙희입니다. 예, 그 주방장님 보조하고 있습니다. 야채 따듬고 세척하고 밥도 퍼고 국도 퍼고 설거지도 하고 그냥 이제 밖에서 식당 영업을 했지. 종업원으로는 처음이거든요. 많이 떨렸어요. 약간 망설이지대요. 와근는 뭐 종업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룰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망설이 있는데 워낙 우리 직원분들하고 우리 주방장님하고 인격 대우를 해주니까 이런 데서 인격 대우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힘들지도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벌어가지고 자들한테 기대지를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뭐 벌어놓은 게 있다고 막 놀러도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돈이 벌 때는 힘들어도 쓰는 건 물이란 물. 좀 불안한 거 있지. 나도 내가 아들한테 기대지 말고 내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 이런 데 신청을 많이 했지. 요 오면은 왔다 갔다 운동도 되고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해요. 돈도 벌 수 있고. 어떤 손님이 이제 우리가 보기 종업원 표가 나잖아요. 옷 입은 거 모자도 쓰고. 그래,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고개 90도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어르신인데 잡수고 나가면서 카운터만 인사해도 되는데 제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많이 생기면 정말 좋지. 남은 사람들한테. 우리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부 화이팅! 네,
뭔가 어머니나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지면 이곳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어르신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요. 이색적인 한식당 사업의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대구 동구 시니어클럽 이옥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동구 방촌역 인근에 위치한 식당이고요. 저희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하루에 한 5명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총 한 13명의 어르신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메뉴는 보통 한식 위주로 하고 있고 손님들 연령대도 한식이다 보니까 조금 연령대가 조금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 참여 어르신 선발은 2023년 초반에 오픈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중반부터 참여자를 모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동구 각 지역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했었고 식당 근무자 이제 경력자 우대로 참여자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집밥 느낌으로 훌륭한 이제 주방장님이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선물하고 어르신들의 편의와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윤가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닷새째인 오늘 대구와 경북 다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이 황금 연휴 길인데요. 이 연휴를 즐기고자 지역의 주요 관광지마다 나들이가 길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